당신이 다니던 회사가 내일 문을 닫는다면요? 도시 전체가 황폐해지는 걸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는 거대한 파멸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바로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이죠. 이름은 따뜻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도미노 효과는 심각합니다. 노동자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이 법이 오히려 일자리를 지우는 지우개가 되는 역설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복잡한 경제 뉴스 100번 보는 것보다 이 내용 하나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명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두고 치열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중들은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냐고요? 이 법안은 정식 명칭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인데 제2조와 3조를 개정하려는 겁니다. 그 기원은 2009년 쌍용 자동차 파업 사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77일간의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때문에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무려 47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죠.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됐고 생계가 막막해진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습니다. 이 비극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노동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5년 뒤인 2014년 한 주부가 4만 7천 원이 든 노란 봉투와 손편지를 언론사에 보내면서 노동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전국적인 캠페인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월급날이면 격리 직원이 노란 봉투에 현금을 담아주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노란 봉투를 들고 퇴근하시면 온 가족이 기뻐하던 그 시절의 향수, 가장으로서의 무게와 책임을 상징하는 그 색깔이 차용된 겁니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이런 감성적인 포인트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법안 이름을 노란봉투법이라 명명하고 대중적인 공감 프레임을 구축했죠. 명분은 노동자 보호였지만 따뜻하고 정겨운 이름 뒤에 숨겨진 법의 진짜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감성을 걷어내고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할 시점입니다. 경제는 감성으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이름이 따뜻해도 법안의 본질을 직시해야 하는 거죠. 문제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치 노동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냉혈한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SNS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면 바로 약자 편에 서지 않는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거든요. 심지어 경제학자나 기업인들도 자기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하기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의 이름과 법의 내용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 법안의 실제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고 매우 딱딱하고 강력한 법리적 칼날을 품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사용자 범위 확대이고 두 번째가 손해배상 청구 제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 교섭을 할 수 있게 만들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회사가 노조에 물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사용자 범위 확대는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도 고용주 책임을 지우겠다는 뜻이고 손해배상 제한은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방어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따뜻한 이미지와 달리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뒤에 숨겨진 이 조항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내용은 노동조합법 제2조를 개정하는 건데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과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자기 회사 대표하고만 교섭할 수 있었죠. 계약 당사자니까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하청 노동자가 계약 당사자인 하청 대표가 아닌 원청 대기업과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간주되면 법적인 사용자로 인정받게 되는 구조거든요. 쉽게 말해 내가 고용하지도 않은 사람의 상사가 되는 겁니다. 급여도 내가 주지 않고 채용도 내가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우는 건데
기존 민법과 상법의 기본 체계, 그리고 상식에 큰 혼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수많은 하청업체와의 교섭 의무를 떠안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만 해도 협력사가 몇백 개입니다. 현대자동차는 1차, 2차, 3차 협력사까지 합치면 수천 개에 달하고요. 그 모든 협력사 노동자들이 삼성전자 본사로, 현대차 본사로 찾아와서 임금 인상하라, 근로조건 개선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끝없는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하고 경영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신제품 개발이나 공장 운영 같은 본업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상황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유명 브랜드 치킨을 주문했는데 덜 익어서 왔다고 가정해보죠. 당연히 가맹점 사장님한테 항의하는 게 상식입니다. 내가 돈 낸 곳이 거기니까요. 계약 관계가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의 논리대로라면 서울에 있는 본사 회장님한테 직접 따지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본사가 레시피를 제공했고 식재료를 납품했으니까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가맹점 직원이 본사 회장님 집 앞에서 시위를 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급여를 받지도 않은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기업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수천 개의 하청업체와 연결된 대기업 사장들은 1년 365일 교섭장에만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산협력사, 내일은 광주협력사, 모레는 인천협력사 노조와 만나야 하는 거죠. 각 협력사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고 합의점을 찾는 데만 몇 달씩 걸립니다. 회의실 스케줄은 내년까지 꽉 차버리고 정작 해야 할 신제품 개발이나 공장 가동 같은 본연의 경영활동은 완전히 마비됩니다. 연구개발팀은 예산을 못 받고 마케팅팀은 신제품 출시를 미뤄야 하고 생산팀은 설비 투자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업은 끝없는 노사 갈등의 늪에 빠지게 되고 결국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일본, 미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제3조 조항을 개정하는 건데요. 파업한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불법 파업으로 공장이 멈추면 노조 전체의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이 함께 결정해서 파업했으니까요. 집단 행동에는 집단 책임이 따르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회사가 파업에 가담한 개인 한 명 한 명의 불법 행위와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불가능한 미션이 주어지는 거죠. 수천 명이 마스크를 쓰고 공장에 들어가서 기계를 파손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을 망가뜨렸는지, 그로 인한 손해가 정확히 얼마인지 회사가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서 A라는 사람이 3번 기계의 볼트를 풀었고 B라는 사람이 5번 컨베이어 벨트를 끊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명확한 증거로 말이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수십 명 고용해도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이는 사실상 기업에게 손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며 기업의 방어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불법 파업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노조는 더욱 과격해질 수밖에 없죠. 협상 테이블에서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물리적 실력 행사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조항입니다. 자산을 지킬 방법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업의 자산은 주주들의 돈이자 국민연금이 투자된 우리 모두의 자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삼성전자, 현대차 주식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기업의 자산이 약탈당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 과정과 똑같습니다. 베네수엘라도 2000년대 초반 차베스 대통령이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노동법을 개정했습니다. 기업은 악이고 노동자는 선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중산층의 90%가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 기업들은 수많은 노조와의 끝없는 싸움에 지쳐서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가 무너졌죠.
석유가 콸콸 나오는 나라가 휴지 한 장 구하기 어려운 나라로 전락한 겁니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를 파탄내고 모두를 가난하게 만든 비극적 사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비슷한 실수는 반복되거든요. 2026년 1월 1일 세종시 GM물류센터에서 벌어진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 넘게 일하던 노동자 120명이 새해 첫날 따뜻한 떡국 대신 차가운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40대 중반의 김 씨는 그날 아침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 둘 대학 등록금 때문에 대출받은 돈도 아직 못 갚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이 비극은 회사의 경영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물류센터는 흑자였거든요. 그런데 왜 해고했을까요? 바로 노란봉투법 때문입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 기업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로 작용했던 겁니다. GM 본사는 한국의 바뀐 노동법 때문에 언제 파업이 터질지, 손해배상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지 계산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라리 사람을 없애는 게 낫다고 결론 내린 거죠. 기업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경영 리스크와 비용을 피하기 위해 사람을 지우는 선택을 한 겁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법이 역설적으로 기업에게 고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트리거가 됐습니다. 법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거죠. 김 씨는 지금도 매일 구인 사이트를 뒤지지만 50대 가까운 나이에 새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GM물류센터는 해고된 노동자 120명의 자리를 60대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으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파업도 하지 않고 임금 인상고도 하지 않는 완벽한 노동자들이죠. 고장나면 부품만 갈아 끼우면 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일도 전혀 없습니다. 사장님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법적 분쟁 위험이 있고 언제 파업할지 모르는 사람을 고용할까요? 아니면 그냥 기계를 들여놓을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안전하고 경제적이니까요. 실제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노란봉투법 논의가 본격화된 2024년 이후 물류 및 제조 분야의 자동화 설비 투자는 무려 45% 급증했습니다. 기업들이 앞다투어 사람 대신 기계를 들여놓기 시작한 겁니다. 산업용 로봇 판매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자동화 솔루션 업체들은 주문이 밀려서 납품 대기 기간이 6개월이 넘습니다. 반면 신입사원 채용 공고는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용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전 세계 로봇 도입 1위 국가가 된 이유는 기술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과도한 노동 규제를 피하려는 기업의 절박한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지만 현장에서는 일자리가 하루가 다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려던 법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20대 청년들은 취업 포기를 선언하고 40대 중년들은 해고 통지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의 숨겨진 진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정말 힘없는 비정규직을 위한 법일까요? 천만에요. 실제로는 조직력과 자금력을 갖춘 거대 귀족 노조에게만 유리한 법입니다. 대기업 노조는 손해배상 걱정 없이 더 강한 파업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 피해는 어디로 갈까요? 고스란히 하청업체에게 전가됩니다. 안산에서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박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노란봉투법 소식을 듣고 공장 폐업 상담을 받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원청 대기업 노조가 파업하면 납품이 중단되고 박 사장님 공장은 재고만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청 노조의 임금이 인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업체의 납품 단가 인하 압박을 가합니다. 결국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쥐어짜지는 구조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평균 연봉은 7천만 원을 넘는데 중소기업은 3천만 원도 안 됩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노란봉투법은 이 격차를 더 벌려놓을 겁니다. 약자를 돕는다던 법이 실제로는 강자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회사가 망하면 모두 일자리를 잃습니다.
한국 GM, 르노코리아 같은 글로벌 기업 본사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노동 규제 리스크를 이유로 투자 축소를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사 회의록을 보면 한국은 이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 미국, 일본,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하청 생태계는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대기업 공장 하나가 문을 닫으면 주변 협력사 수십 개가 연쇄 부도를 맞습니다. 공장이 떠나면 주변 식당은 손님이 끊기고 원룸 주인은 공실이 생기고 납품업체는 거래처를 잃게 됩니다. 지역 경제 전체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는 거죠. 군산이 그랬고 거제가 그랬고 창원이 그랬습니다. 공장 하나 떠나니까 도시 전체가 죽더라고요. 2026년 대한민국 잠재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한 결정적 원인은 바로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한 투자 포기에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이제 한국을 투자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8,000개가 넘는 중소제조업체가 폐업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경제 붕괴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서서히 가라앉는 배와 같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이후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경제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조업 가동률이 70% 밑으로 떨어지는지 보세요. 이건 파업 리스크가 본격화되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외국인 직접 투자가 20% 이상 급감한다면 외국 자본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셋째, 중소기업 부도율이 2개월 연속 상승한다면 하청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8.7조 원의 GDP 감소와 19만 개의 일자리 소멸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달콤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차가운 숫자를 직시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해고 통지서를 받고 있고 어떤 공장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건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